네, 두 번째 연사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또 심어주셨는데요. 곧바로 두 번째 주제 발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ESG 경영 성과 관리 및 공시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주제로 공시 의무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실행 케이스를 상세하게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LG CNS 유창우 총괄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G CNS의 유창우 총괄입니다. 저는 그 AXPI 그룹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 명칭에서도 이해하시겠지만 AI 전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ESG가 그 조직에 속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은 데이터고 프로세스인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또는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AI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 CNS에서는 ESG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을 때 ESG 경영이라는 말을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ESG 경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ESG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공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ESG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페이지만. 네, 페이지 전환 세팅 한 번 더 기술적 이슈가 있어서요. 한 번 더 파이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ESG라는 용어를 쓴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 ESG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경영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조직들이 속해 있는 조직 그 위에 상위 조직이 어디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소속해 있는 조직들이 대외 협력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홍보 조직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별 조직으로도 있는 경우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조직 상위 조직에서 어떤 방향을 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 ESG 업무를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좀 깨면서 우리가 하나의 조직의 챔피언으로서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임플리케이션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ESG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플랫폼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CNS고 IT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앞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ESG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하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한번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ESG 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 연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해외 사업장은 빼기도 하고요. 연결 기준에 있는 그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커버리지 되어 있는 영역들은 좀 빼고 그리고 협력회사 같은 경우에도 1차 협력회사만 그것도 국내 협력회사만 커버리지로 둔 상태로 이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통상적인 시작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조금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했었는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전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냐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엑셀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AI한테 바이브 코딩으로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회사에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라든지 MES라든지 이런 시스템들과 연결을 하고 자동화해가지고 담당자들이 굳이 키인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자동화라고 하죠. AI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제 자동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 방향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 ESG 리터러시. 최근에 이제 AI 리터러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매년 열심히 지금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돼가고 있으니까 보고서가 거의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해석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진짜 ESG 경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은 사실 퀘스천 마크인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선까지 보고해 봤느냐, ESG 위원회까지 가봤느냐, 이사회까지 가봤느냐, 이 숫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느냐, 앞서 김동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쳤느냐, 데이터 신뢰성 확보했느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바꾸었느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AI 전환 계속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AX라고 하는 AI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SOP가 나와,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에이전트와 사람과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처럼 그 ESG 경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고도화를 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범위 확장과 함께 고도화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5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5번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4번의 영역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ESG의 방점을 찍느냐, 경영의 방점을 찍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연중 플랜을 보면 상반기에 보고서 만드느라 바쁜데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연말 연초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들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환경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KPI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중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제 성과 보고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이 연말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PDCA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부에 갖추고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PDCA 사이클 기반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스코핑을 하는 겁니다. 스코핑.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대상을 정했다면 국내, 해외 또는 연결 기준에 있는 조인트 벤처,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표들, 어떤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부 통제 구축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내부 통제에 함께 꼭 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ESG를 얘기할 때 세 번째 요소인 거버넌스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반이기도 하고요. 이행에 대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보통 거버넌스를 우리가 ESG 위원회나 이사회 정도로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들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부서에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관리할까입니다. 어디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를 정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우리 보고서는 어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그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장들을 정리할 거냐, 이 단계를 정할 거냐, 이걸 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외는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어디까지인데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지? 그 사업장에 담당자는 있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장들을 대충 파악을 해봤을 때 우리가 관리될 사업장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 중에 우리가 몇 개로 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사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조 사업장 외의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ESG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에는 생산 사업장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제조 사업장까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비제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물류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지점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그 사업장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또는 레벨 4까지 우리는 몇 개의 층위를 가지고,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가, 이 기준 정보를 잡아야 합니다. IT에서는 이걸 마스터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터 데이터를 잘 잡지 못하면 향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스코핑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지표들을 전부 다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들만 선별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표와 데이터란 말을 쓰고 있는데 데이터와 지표는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도 다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로 구성된 데이터가 모여서 어떤 산식을 거쳐서 지표화되는 거고, 그 지표가 어떤 의미를 띠게 되는데 우리는 몇 개의 지표를 관리할 것이고 몇 개의 데이터와 데이터 포인트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관리될 영역도 있지만 산업별로 특수한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사스비와 같은 업종별 지표들을 계속해서 최신화 동향들을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고요. 공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부 지표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각의 지표들과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 데이터와 지표들 간에 어떤 로직들이 있는지도 플로우를 그려야 합니다. 데이터의 플로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데이터 플로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표 정의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통상 지표 정의서라는 거는 여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표명부터 시작해서 지표의 단위, 그리고 지표의 수집 주기, 결산 주기, 그리고 관리 주체, 그리고 관련된 정의, 관련된 연결된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망라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뭔가 표준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회사에 따라서 그 회사의 특성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화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 표준화를 각 사업장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리터러시를 해서 어떻게 경영진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긴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IT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넘버링 하느냐 또는 폴더링 하느냐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어떤 사업장 대상으로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관리할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ESG 팀이 현업에 메일을 뿌려서 엑셀을 보내서 데이터를 채워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곳을 가보면, 발생되는 점을 가보면 실제로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적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에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상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집, 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적재를 하게 되고요. 그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 이리저리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어느 사업장에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신호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수준의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투자를 통해서 이 지표가 몇 개월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공시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었죠.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시하는 데 급급했거나 우리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제고라든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챙겨왔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그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R&R들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에서는 SO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표준 운영 절차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책서란 걸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거버넌스 안에 정책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및 기본 원칙부터 R&R과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관리 정책과 프로세스까지 전부 다 그림 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승인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주 세세하게 단계별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 정책서를 만들면 뭐 100장, 200장짜리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현업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컨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는 합의했어도 실제로 운영하면 또 트러블이 납니다. 그래서 지표 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표 정의할 때 표준화를 나름 했어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오고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 오픈했습니다. 데이터 취합해 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왜요? 근데 이거는 뭐가 안 맞습니다. 뭐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표 정의를 했다, 표준화를 했다, 뭐 지표 정의서를 100개 만들었다 했다고 해서 이게 지표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서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책서에 대해서 각 조직별로 가서 필요한 컨센서스도 필요하고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의 참여도 되게 중요하고요. 전사적인 사실은 변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컨센서스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데이터를 적재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적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생산되는 그 담당자가 이제 지표를 만들게 되고요. 보통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시스템에 넣으면 그 해당 조직의 팀장이 1차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차 적재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결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적인 숫자들도 똑같잖아요. 월 결산, 월 마감합니다. 그래서 말일 되면은
힘들어하시는 담당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ESG에 대한 데이터도 월 단위로 승인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 반기 연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상위 조직으로 올라가서 임원급이 이제 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데이터 입력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보다 신뢰성 있게 수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에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적재가 되었고 그 수집 과정과 승인 결산 과정들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많은 크로스 체크를 거쳤다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겠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ESG 보고서의 팩트시트, 팩트북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평가기관에서 들어오는 요청들 또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데이터들에 대응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내부 지표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부의 경영 성과 관리 툴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ESG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 지금 현업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 본사 ESG 투입팀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본사 ESG 투입팀이 만들어 놓은 ESG 데이터 계획에 따라서 데이터를 현업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에 적재를 하게 되겠죠. 적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품질 관리도 하게 되고 신뢰성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리스크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내부라 함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법무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IR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재경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홍보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조직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 조직에서 ESG 관련돼서 막 얘기를 했어요. 보도자료도 뿌리고 또는 프로모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 누군가의 감수 없이 나왔다. 그럼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 말씀드렸던 법무부험에서 마케팅 조직까지 홍보 조직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서 이 리스크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단순히 내부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제3자 기관에게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부 통제의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플랫폼을 LG ESG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이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 뭔가 얹혀지고 뭔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ESG 데이터라는 것이 수많은 ESG 경영 전략 과제들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들이라는 게 공급망 관리로 예를 들면 공급망 리스크 평가하는 솔루션이 따로 있고 그 솔루션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사실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제 들어와서 뭔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뭔가 인텔리전스스럽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AX 시대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DX,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또는 AI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ESG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적재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 외에 필요한 공급망 리스크 평가라든지 또는 제품 단위의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확장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프의 확장, 국내에서 해외, 제조에서 비제조 이와 같은 스코프의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투자자
또는 정부와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데이터를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ESG 경영에 있어서 선도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야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어떤 캠페인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ESG 경영 우수 기업을 평가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는 숫자로 얘기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ESG 데이터 플랫폼 또는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레거시 시스템들과도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실제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사실은 그 LG 그룹 내에 있던 그 플랫폼 사례가 아니고요. LG 그룹에는 현재 11개 계열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룹 외에 이제 저희가 오픈 고객에 실제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뭐 내용에 큰 차이는 없지만 크게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관리와 조직 관리 확장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크게만 보면,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그 관련된 산출에 대한 편의성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을 해서 입력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단 규칙들을 어떤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혹시 조금 오류가 있을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시스템 진입을 했을 때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표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보면 최상위 지표라고 하는 키 이니셔티브 또는 키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온실가스와 같은 것들을 보통 메인에 이제 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캘린더 관리도 하고 있고, 관련된 시스템들도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관점에서 해야 될 일과 승인 건수에 대해서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표 관리 메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표 관리에서는 사실은 어떤 지표들이 추가되고 폐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표에 있어서는 사실 계속해서 새롭게 추가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도 TISFD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지금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버전 0.1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세부적인 지표들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발이 필요 없이 어드민에서 이제 지표를 단순히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표가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그 지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기업계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운영 사정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사업장을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M&A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지표가 달라서 그 지표들을 또 별도로 매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능적으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담당 조직별, 담당자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들의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담당하지 않는 영역은 볼 수가 없도록 권한이 설정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시큐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ESG 정보가 앞으로 재무 정보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 개수와 산출식 관리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넣으면 필요에 따라서 배출 개수와 발열량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합쳐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콥 1과 스콥 2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스콥 3까지 넣을 수 있지만 스콥 3는 지금 일부 저희 그룹 안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산식들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의 데이터들을 보면 공공 데이터 성격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올바로 시스템에 보통 입력을 다 하고 계시는데,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API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정보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폐기물 속성이 어떤 것들인지 일반과 지정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주기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 연계해서 데이터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HR 시스템에서 보통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HR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반과 지정 코드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싹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많은 사업장들 대상으로 취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엑셀 보냈는데 언제 왔는지 일일이 수기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번 달 데이터 생성되었을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입력해 주세요라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림 발송되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들어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리마인더가 나가고 그리고 자동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냥 시스템이 닫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한번 프리징을 하죠. 아까 데이터를 한번 얼린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김동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프리징을 한번 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도 필요에 따라 또 프리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증빙대사나 이렇게 검증 대응할 때 활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한번 틀렸다고 해서 수정하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있는 현업 담당자가 데이터가 틀려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본사에 있는 임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책을 잘 갖추시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LG의 솔루션, 저희 플랫폼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규칙 기반입니다. 규칙 기반. 데이터라는 게 속성이 있어서 특성이 있어서 이 데이터는 1을 못 넘어갈 수 있어요. 비율 같은 경우에 1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음수가 있을 수 없거나 얘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표 데이터 포인트마다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입력을 하다 보면 또는 인터페이스 하다 보면 오류가 나서 잘못된 데이터를 긁어올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규칙 기반으로 얼러트를 띄워주는 첫 번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전년 대비 또는 전전년 대비 과거 한 3개년 대비했을 때 갑자기 숫자가 튀는데 레인지가 보통 있었는데 적정 레인지가 있었는데 그 기반을 벗어났을 경우에 알람을 주는 통계 기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 기반 규칙인데요. 데이터라는 게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너지 사용량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결이 되고 만약에 임직원 수가 늘어나면 물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로 약간 연결되어 있는 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사들 맥락들을 읽어드려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좀 갑자기 바뀌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데이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얼러트를 띄워주는 세 번째 AI 기반의 규칙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진단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얼러트를 띄워서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스템에서 경고 기능을 하나 얼러트를 줌으로써 워닝을 줌으로써 담당자가 한 번 더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능은 입력 당시에도 주지만 본사 ESG 담당자가 이제 결산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스캐닝을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한번 포인트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증빙까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런 약간 시그널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 기반으로 ESG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제 ESG 보고서라는 말이 언젠가 사라질 거고 사업 보고서 안에 ESG 섹션 또는 지속 가능성 섹션으로 들어갈 그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게 되면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그 데이터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엑셀로 관리를 했거나 수기로 관리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와 정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부 통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여간다. 그래서 사실 경영진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책임들
LG그룹에서도 사실 사회이사님들이나 이사회에서 제일 많은 부담을 느끼셨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었고 앞으로 이 ESG 데이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까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한 주의 의무, 선관 의무의 관점에서도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연결 기준도 많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시스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표준화, 정책 수립, 컨센서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